자, 한국어 수업 도입과 제시에 대한 부분 아마 선생님들 벌써 실습 우리가 4주차가 지났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의 단계 1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미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정남 교수님께서 그 수업 콘텐츠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체 수업의 구성, 한국어 수업의 구성은 네, 도입, 그리고 제시 설명, 연습 활용, 마무리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도입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웜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시 설명은 프레젠테이션과 익스플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영어의 입장에 설명해 보면 이제 어떤 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네, 학생들한테 네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이겁니다라고 명확히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시 설명 단계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시 설명을 그냥 제시 단계다라고 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설명 단계다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제시를 도입에 같이 합쳐서 도입과 제시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크게 생각했을 때 도입은 수업을 가지고 와서 자, 오늘 이거를 배울 건데 그 앞에서 조금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제시 설명이라 보통 얘기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도입은 보시면 웜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웜업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요 창에 보이는 선생님들께 그냥 편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 창에 보이는 선생님이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계신데요. 김태현 선생님, 잠깐만 마이크 켜주시고, 선생님이 네. 생각하시는 이 도입의 웜업이란 뜻은 어떤 걸까요? 아, 네. 운동도 이제 갑자기 하면 근육이 놀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입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흥미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인지 약간 미리 힌트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에 대한 어떤 몸풀기 정도라고 저는 웜업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 자, 모두 네, 박수와 소리 질러. 네, 와,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으로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뭐 네, 축구나 뭐 이런 경기를 한다 했을 때 감사합니다. 바로 게임에 시작하지 않잖아요. 뭔가 네,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자, 오늘은 뭔가 이제 움직이기 전에 네, 이렇게 뭐 몸도 풀고 이렇죠. 홈이, 네, 제가 선생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도 안 네, 하고 그냥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아, 네, 뭐야.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코로나 얘기도 잠깐 하고, 추석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래서 모두가 좀 준비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요 한국 수업을 생각하면, 한국에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도입하면 생각나는 한국의 속담.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도입하면 생각나는 한국어 속담 무엇일까요? 아, 제가 선생님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네. 네, 우리 참여 인원들이 벌써 이제 46분 넘어가고 있어서, 이때 딱 맞는 속담은 사실, 시작이 반이다. 누구세요? 이명숙입니다. 네, 이명 선생님 정답. 네, 박수 소리 질러. 네, 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시작이 반이다. 제가 한국 교육 문법의 지도법이나 다른 수업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도입에서 뭐 거의 다 결정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도입에서 오늘 배울 내용만 잘 이끌어내면 형태 제시가 안 되더라도 아, 선생님이 오늘은 이 한국어 표현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형태 제시가 되는 순간 의미도 알고 그다음 쭉쭉쭉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도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도입을 하기 전에 이제 목표 문형을 딱 그 수업 실습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에 목표 문형을 딱 받으셨을 거예요. 딱 받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걸 어떡하지? 네. 도대체 이 문형 뭐 언제 어떻게 쓰는 거야? 별별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학생들 만났는데 선생님 저한테 한국어 뭐 오늘의 문법 하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볼까? 그래, 이거를 한번 가르쳐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목표 문형을 선정할 때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즉, 수업을 준비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본인의 목표 문형을 가지고 준비를 할 텐데 그 준비를 할 때 고려 사항이 뭐냐? 제시 대화의 상황. 도대체 이 목표 문형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거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대화 상황을 살펴보면 그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법이 있을 거고요. 문형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 어휘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자주 쓰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법과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는 그 당시의 학습자 수준을 말해줄 거고요. 문법은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앞으로 실습을 할 목표 문형이나 또는 그 전에 학습한 문법들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를 보면 아마 공지사항에 저희 교수님들이 각 반에서 뭐 이렇게 교사말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개 중요한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알 수 있다. 나중에 특강에도 나오지만 교사말에 대한 부분을 지도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작성할 때 교사말을 고려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목표 문형이 사용되는 대화 상황을 보면 학습자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이제 제시한 문법은 대부분 목표 문형은 대부분 초급 문형인데요. 초급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배우는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학습된 표현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요, 여기서의 제시는 이제 목표 문형을 학습자들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수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수업의 경제성은 뭐냐면, 이제 판서를 하느라 가득 채우느라 시간을 쭉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배운 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그 제약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시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시에 나온 거 대표 형태, 예를 들어서 은이가로 기술할 것인가 미가로 기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국 교사가 돼서 어떤 기관에 취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로 파견이 되시면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속하게 되는 집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은이과의 대표 형태를 은이과로 제시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은이과의 대표 형태를 미과로 제시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맞게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화에서 해당 표현의 기능이란 말은 쉽게 생각해서 도대체 이 문형을 언제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문형의 뜻은 이유예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표현을 어느 상황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는 게 기능이 되겠습니다. 왜?
전제하는 담화 상황이라는 게 있죠. 외국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문법이 그 문형의 의미는 뭐 이유다, 회상이다, 뭐 후회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문형을 써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문형을 써서 대답하는 상황이 언제인가를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대 한국 외대 한국문화교육원에서 이제 쓰고 있는 책인데요.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에릭 씨가 어디가 아픈가 봐요.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열이 좀 있고 가끔 기침도 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럼 약을 먹어야 해요? 네,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좀 드세요. 기침도 하고 목도 많이 부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제가 지금 보이는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 들리세요? 네, 네. 자, 선생님, 여기 대화문에서 이 대화문을 보고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령 니까, 니까. 네, 맞아요. 문형은 니까가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혹시 문형을 가르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니까가 중요하고 잘했어요. 니까 맞고요. 어떤 분은 이 대화만 보고는 에릭의 말 먹어야 해요, 아어여야 하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문형은 그러면 이 대화에서는 뭔가 니까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김연주 선생님. 네네, 지금 네, 환하게 웃고 계시는 김현주 선생님. 자, 목표 문형에서 니까는 나왔고, 여기서 네. 그러면 어휘나 이런 거를 가르친다면? 어휘, 병원이나 아플 때 쓸 수 있는 어휘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 단원에서는 병원 상황을 줬기 때문에 병원과 관련된 증상이라든지 열이 나다, 기침, 목이 붓다, 이런 것들은 어휘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채연 선생님, 이채연 선생님 들리세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 주어진 시간은 50분인데 50분에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휘와 그 다음에 은니까 이런 거를 함께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르쳐야 할까요? 따로따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표 문형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를 따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혼동되지 않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좋습니다. 맞아요.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다른 수업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목표 문형 50분에 은니까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연습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대화문에서 병원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지 50분에 이걸 다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준비하실 때도 저희가 목표 문형을 드린 것은 그 목표 문형의 뜻에 맞게 설명을 하는 거지 막 어휘 설명을 막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우리는 은니까가 사용되는 그 상황을 캐치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은니까 여기서의 목표 문형이 은니까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의 은니까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 송은희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대화문을 보시고 은희과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건 알았는데 학생들한테 그 의미는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아,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은희과를 쓴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한국 사람 대부분 여기서는 감기가 심하다. 원인, 이유. 네. 그게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원인과 이유는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갔어요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대화 상황을 보세요. 의사가 에릭한테 말합니다. 즉, 화자와 청자가 있는 상황이죠. 의사가 에릭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지금 감기가 심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자, 송은이 선생님, 의사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약을 네. 먹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을 드세요. 의사가 하고 싶은 말은 감기가 심하다 보다는 약을 드세요. 그런데 의사니까 이유를 들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은희과가 사용되는 상황은 이유나 원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 이 문형을 쓴다로 학생들에게는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은희과는 이유예요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은희과를 설명하실 때는 목표 문형에도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은희과를 받으신 분들은 네,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뭐 하세요 라는 걸로 수업을 만들어라. 왜? 학생들은 은희과도 있고 아어여서도 있습니다. 이유의 문형이 두 개가 겹치죠. 그랬을 때 은희과가 사용되는 상황, 그 상황이 언제냐? 뭐뭐 하세요, 뭐뭐 합시다.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의 문형은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뭐뭐 하세요로 말하거나 그럴 때 쓰는 은희과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형 자체의 그 문법 의미도 중요하지만 어느 상황, 무슨 상황에서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충분히 그런 대화문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뒤에 문장도 보고 앞에 문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한국어를 가르치실 때 필요한 거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입의 일반적인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어요. 여기 내용을 조금 같이 보시면 학습 목표를 자연스럽게 도입한다. 자연스럽게 도입하라는 말은 학생들은 물론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지냈어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시다. 자, 교과서 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업이 시작된 것. 그래서 학습자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옆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나 이 말 하고 싶은데 이거 나 이때 어떤 한국어 사용해야 되는 거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동기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맥락을 이용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자, 오늘은 이거 배웁니다 하지 말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집중을 유도, 뭔가 학습자들이 선생님이 이 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사용해서 도입을 했을 때는 선생님이 오늘 좀 움직임이 특별하네, 뭐지? 하면서 점점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기서 단기 기억의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엔 그거예요. 도입과 제시에서 잘 보여주면 그것이 오늘 수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형 노출의 방법은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 구슬이나 시각자료, 여기서 구슬은 동그란 구슬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습자들에게 질문하고 이런 거고, 뭐 시각자료, 뭐 몸짓.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교육문법의 지도법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게 음연서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어 강사 했을 때는 음연사가 될 때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기타도 치고 그다음 노래도 하고, 네, 그런 게 대표적인 몸집이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할게요. 노래를 하나 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기타도 칠게요. 기타도 치고, 자, 선생님이 이제 잘 보세요. 뭐 랄랄라 하면 학생들이 뭐 선생님 뭐 하는 거지? 오늘 좀 이상한가? 하면서 막 웃고 막 좋아라 하겠죠. 우리 선생님 최고 막 이러면서. 그때 교사 한 말 탁 던지죠. 선생님이 무엇을 해요?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 기타 쳐요. 기타 치고 노래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선생님 기타 쳐요. 노래해요. 같이 해요. 자, 오늘은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태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맥락을 제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음연서가 사용되는, 가끔 우리 강의안을 보다 보면 오늘은 날씨가 좋으면서 맑아요 라고 강의안을 쓰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해요. 오늘 날씨가 좋으면서 맑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써오면 네, 당장 다 고치세요라고 합니다. 왜요?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것은 AV 음연서,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야지 면서가 사용되는 모든 상황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나와 있던 은희가, 은희가가 이유는 맞지만 그것이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세요. 기침을 하니까 약을 드세요.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바로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뭐 문장, 맥락, 상황, 그것을 선생님들이 도입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이게 가장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디아나 씨는 요즘 걱정이 있어요? 네, 한국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디아나 씨는 한국인 친구가 있나요? 네, 한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자, 도입의 첫 번째 대화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뭐라고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실습하시는 선생님이 첫 번째 도입의 대화문을 이렇게 써오셨다면 어떤 피드백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제가 보이는 이한숙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자, 선생님. 들려요. 네, 만약에 네.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 도입을 구성해 오신 선생님께 피드백을 드린다면? 이것도 청유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 봅시다. 뭐 네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
네, 네. 아니면 걱정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 생각이 말씀 안 들 것 같아요. 드렸구나. 이 도입 대화문은요, 네. 아어여 보세요 목표 문형을 가지고 이제 작성한 도입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라는 청유형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비디오를 끄고 계신 분들은 제가 네, 다 끄고 계신가? 다 지금 그 수업은 듣고 계신 거죠? 송화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여 보세요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여 보세요. 어여 걱정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친구가 있나요? 네, 한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피드백을 해야 될 문장인가요? 아니 뭐 잘했다 이렇게 피드백해도 되죠. 저 이제 여러분들께 피드백 드릴 때 저 칭찬 많이 합니다. 선생님 네. 잘하셨어요 이런 거.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있어요? 뭐 이런 정도 주고 싶고 아어여 보세요.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 너에게도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추천을 한다. 저는 뭐 처음으로 제출한 거 치고는 피드백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는 뭐 그 TS는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지도 교수님들이 어떤 피드백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아어여 보세요를 지금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여기 교사가 아어여 보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아어여 보세요를 배운 적이 없는데 교사가 목표 문형으로 바로 말하면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보통 드립니다. 그러니까 TS를 한 두세 번 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어여 보세요가 나와도 괜찮아요. 이게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아어여 보세요를 사용할 만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게 훨씬 좋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살짝 바꿉니다. 같은 상황으로 요즘 걱정이 있어요. 내 한국 공부 어려워요. 그래요. 학생들한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아이고 죄송해요. 디안이 네, 이렇게 그 실습 때 강연 쓰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본보기를 보여드리고자. 자, 디아나 씨는 걱정이 있어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디아나 씨에게 어떻게 말해요 좋아요? 무엇을 말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한국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요 하거나 디아나 씨 한국 친구 이야기하세요. 한국 노래 많이 들으세요. 하면 네 맞아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학생들 S1은 S2한테 그런데 S1 씨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내가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의 목표 문형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목표 문형을 사용하는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는 상황으로 몰고 갔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말인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말을 배우는 건가? 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도입에서 자 S2한테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S2씨 한국 노래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됐어요? 네. S2씨가 노래를 많이 들어요?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디아나 씨한테 말해요. 이때 우리 모두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아어요, 보세요, 말해요. 우리 오늘 이것을 공부합니다. 라고 제시로 넘어가시는 거죠. 자, 도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바로 목표 문장 딱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 실수를 우리가 왜 많이 하냐면 우리가 한국어를 원어처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어요 보세요 써도 내가 이해를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맥락 대화 상황을 주라. 많은 피드백, 지도 교수님들 피드백들이 그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쓰이는 상황을 주고 의미를 노출해라 라고 피드백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느라고는 사실 중급 어려운 문형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도입 대화. 아사코 씨 어제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작성해 온 거예요. 아사코 씨 어제 낮에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중급이니까 조금 말이 이제 어려워졌죠? 전화했을 때 뭐 했어요? 아,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녁에도 전화했는데 그때는 뭐 했어요? 일찍 잤어요. 자느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도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아사코 씨가 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공부하느라 못 받았어요. 이렇게 짜여진 강의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요 강의안의 문제. 우리 김연주 선생님. 네. 자, 김연주 선생님, 이 강의안 어떻게 피드백 주시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갖고. 네,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현소영 선생님. 네. 어떻게 피드백 주시겠어요? 이것도 아까 그 맥락에 의한 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가요, 교수님? 네, 그럼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참 이것도 너무 빨리 아직 학생이 이 어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선생님이 이걸 예상하고 썼다는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네. 강미선 선생님 손 드셨어. 오, 네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니까 다음에 명령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제시 상황이 아닌가요? 도입 제시가 거기에는 바로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그 수업 준비하면서 제시시 고려 사항에서 그거는 네. 대화문이었어요. 대화문. 교재 대화문. 이건 제시가 아니었네요. 네네네. 교재 대화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네. 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느라고 쓰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렇게 느라 쓰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나 못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학생이 없어요. 이 대화를 느라고를 안 배웠는데 이 학생이 절대 못 말해요. 전화했을 때 뭐 했어요 하면 선생님 저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느라고를 안 배웠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피드백에 뭐라고 달릴까요? 느라고를 안 배웠는데 학생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요. 그러면 아니 왜 느라고 왜 다 우리 쓰잖아.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학생이 요 두 말을 못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못 받았어요.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겠죠. 어제 일찍 잤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교사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까지만 물어보면 S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 마이크.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혜경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네요. 몰라요. 이렇게 같아요. 네, 몰라요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어제 혹시 좀 바쁘셨나요? 네, 바빴어요. 아, 그 외국인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안 해도 편하게 돼요? 보통. 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왜냐면 바빴어요. 가끔 바빴어요. 좋습니다. 네네. 가끔 저희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면은 제가 못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요즘 통화가 어렵니 하면 엄마 바빠서 미안해. 바빠서 못 받았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하느냐? 바쁘느라고 못 받았어요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느라고는 그게 네. 비문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전화했을 때 뭐 했어요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은 게 아니라 하다에 초점을 맞춰서 액션으로 대답을 하도록. 이경 선생님, 제가 어제 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전화 계속 했는데 그때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느라 밥 먹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밥 먹었어요. 7시부터 8시 감사합니다. 밥 먹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의 하나하나의 질문이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도록 던져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전화했을 때 뭐 했어요? 학생은 보통 똑같이 도서관인데 이 학생 느라고를 안 배웠으니까 도서관에 있었어요, 공부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죠? 그때는 잤어요. 그럼 교사가 아사코 씨, 제가 전화한 시간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하다와 이유를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어떤 이유와 액션이랑 상황이 갔으니까 교사가 그때 아사코 씨는 공부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 중급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선생님이 새로운 말을 이때 했는데 이게 뭔가 이유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구나, 오늘 이제 이걸 배우겠구나 하고 수업에 빠져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도입에서 충분히 상황 노출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낼 수 있게 하자. 그게 가장 도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형 노출의 방법이 꼭 뭐 문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화적인 경우를 수업을 하실 때는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외국에 가서 수업할 때 선생님,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뭐예요? 해서 한국에는 역시 그 김치죠. 그럼 김치가 뭐예요? 김치가 막 설명을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좀 맛있는 김치 사진만 몇 장 보여줘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음식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경우에는 많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할 준비가 됐어요. 오늘은 아어여 보세요를 뭔가 공부하는구나, 느라고를 공부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실습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잘하세요. 또 우리 한국학부가 여러분들 문법 공부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교사가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오늘 아어여 보세요 공부하는데 형태는 어때요? 어떻게 써요? 뭐 과거랑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를 여기서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문법이나 구조 같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목표 문형의 어떤 의미, 형태, 그다음에 활용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유의미한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인데 실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활용하는데 실제 수업에서 선생님들은 대부분 연역적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 모의 수업을 할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베테랑 교사가 되고 점점 쌓이면 그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면 이렇게 일회적인 수업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네, 금방 도입에서부터 캐치를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제시에서도 학생들이 그 문법의 제약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예문을 주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기 앞에 말하고 뒤에 말 사람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아 이거 주어가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캐치해내기도 하죠.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레귤러한 수업을 쭉 진행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모의 수업이나 시강에서는 연역적으로 명시적으로 딱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문법 기능과 의미 기능. 자, 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갔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요. 두 번째 가요는 그 뭐야 서술문의 가요가 아니고 우리가 갑시다의 가요예요. 학생들이 읍시다를 아직 안 배웠을 수 있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요 이렇게 하는. 자, 선생님들 은희과를 가르친다면 첫 번째 예시문이 좋아요? 두 번째 예시문이 좋아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네,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놀러 가요. 약간 청유형. 네, 그렇죠. 은희과는 오늘의 배울 목표 문법은 이유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청유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걸 배우니까 당연히 이것으로 제시를 해서 문법의 기능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의미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 네, 다른 사람에게. 근데 뭐 학생한테 맞아요 여러분 오늘은 은희과 배워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 있어요? 뭐 아니면 이유라는 말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요. 네, 이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말해요. 이렇게 전달해도 괜찮습니다. 명령, 청유란 말을 쓰지 않고도 학생들은 뭐뭐 하세요는 배웠기 때문에 네, 하세요를 쓰세요. 그럴 때 니까를 쓰면 돼요. 라고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은희과 전에 모든 한국어 교재는 아어여서를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유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하세요를 쓰세요. 그때 은희과를 씁니다 하면 그런 게 바로 문법 기능과 의미 기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 통사적 환경. 자, 은희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여기 의가 있어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네, 받침이 있어요. 은희과 써요. 받침이 없어요. 니까 써요. 그 다음에 받침 리을 있어요. 네, 리을 없어요. 뭐 노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형태 통사적 형태 환경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를 설명 단계에서 분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먹다 먹어요. 네, 앞에 있어요. 써요. 네, 그 다음에 뭐 보아요 봐요 오가 있어요. 써요. 같이 말해요. 봐 말해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있어요. 하여서 말해요. 해서 말해요.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사적인 환경 한번 볼게요. 면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예문이 이렇게 됩니다. 혜빈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자, 이거를 제시하고 선생님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 자,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사람 누구? 그럼 학생이 혜빈이요. 춤추는 사람 누구? 학생들이 혜빈이? 맞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자, 여러분 면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네, 주어입니다. 주어가 뭐냐? 문장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 어떤 선생님? 나쁜 선생님.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어, 목적어 이런 말 쓰시면 안 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춤을 추는 사람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주어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공부할 때 아는 거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알아야 할 지식과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하는 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아이고, 혜빈 이간데 기가 막혔네요. 죄송해요. 혜빈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칠 것은, 자, 여러분, 혜빈이가 언제 노래를 불렀어요? 학생님, 뭐 어제? 뭐 아까? 춤은요? 뭐 어제? 그럼 학생님 과거 정도 말하면 과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노래를 불렀으면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연서는 네, 여기 시간 한 번만 있어요. 여기에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통사적 환경을 네,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용적 특징을 가르쳐라 라는 얘기는 모든 문형이 그런 건 아니고 화용 특징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읍시다를 배우면, 네, 제가 예전에 경험한 거는 읍시다 배우거나 뭐 을어가다 배우면 꼭 수업 마지막에 학생이 나 배운 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선생님 오늘 점심에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보통 한국 선생님들은 어떠냐? 저는 되게 오래됐음에도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는 우이씨 이런 게 한 번씩 올라와요. 얘가 도대체 선생님한테. 자, 그런데 웃는 얼굴로 여러분 읍시다 한국에서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 말하지 않아요. 네, 그때는 식사하러 가시죠 말해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쓰이는 화용적인 것을 네, 말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오늘 멋있네. 멋있기는요 어제와 같은걸요. 자, 여러분 이 대화에서 한번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 안 선생님, 안양미 선생님. 네. 미국에서 들어오셨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만약에 안양미 선생님이 네, 요 대화 괜찮으세요? 네. 네. 자, 근데 요 대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그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 학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야, 너 오늘 참 멋있다 했는데 배운 거를 정확하게 쓴 거예요. 멋있기는요 어제와 같은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시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이 화용적 표현을 잘못 쓴 거죠. 네. 이해를 못한 거죠. 네, 그러면 그 외국인 학생이 이해해야 할 화용적 표현은? 위더른과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 공경하는 표현? 네네. 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는요나 은걸요는 교재를 보면 좀 친분이 있는 가까운 상황에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끼리는 야, 너 오늘 좀 괜찮은데, 괜찮긴 아니야. 어제랑 똑같아. 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지만, 여러분 이렇게 좀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뭐 윗분이 누구씨 오늘 참 멋있네. 그러면 멋있기는요 어제와 같은걸요? 하면은 얘 왜 이렇게 나한테 틱틱대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제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저한테 노서방 오늘 멋있네 그러면 장모님 멋있기는요 저 어제랑 똑같은 거 입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 파탄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장모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원활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할 문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화용적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 함께 사용하는 어휘 문법은요, 문형들 중에 친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를 잘하려면 려면을 배울 때는 보통 뒤에 아어여야 하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아어여야 하다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려면을 배우면서 두 개를 같이 써라 라고 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오늘 너무 바빠서 밥은커녕 물조차 못 먹었어요. 커녕이랑 조차도 세트로 같이 많이 다녀요. 이런 식으로 자주 어울리는 이제 그런 어휘나 문법도 제시해 줘야 할 문형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형들 중에는 그런 게 있다 해서 이것도 여러분이 설명 단계에서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이 써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의 표현과 변별해라. 학생들 이거 꼭 물어봅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배운 다음에 으니까 배우면 선생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어요.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하고 한 30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서는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 뉘앙스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외국 사람이 알기는 힘든데 그러면 이제 진짜로 외국 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접근하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 둘 들리세요? 이제는 들리세요? 들려요. 네네. 네. 어디서부터 안 들립니다. 들리셨어요?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자,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세요 써요? 그럼 학생들이 안 쓴다고 얘기해요. 왜? 배웠으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여러분이 보통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어서 와서 쓰세요. 으니까는 뒤에 가세요 하고 같이 쓰세요. 라고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서랑 니까의 의미 차이 구분이 안 돼요. 기능으로 구분이 되는 거라서 이때는 사용하는 것. 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똑같은 거의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에 하나는 X, 하나는 OK. 그래서 한국 교사는 이렇게 같은 문장에서 교체를 했을 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 안 되는지 그러한 문장 예문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네.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예문으로 딱 보여줘야지 교사가 아무리 막 말로 이렇고 어떻고 해도 외국 학생들이니까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 유의 표현과 변별을 해줘라 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제시 설명 단계에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월요일에 여러분들 이제 샘플 강의한 그게 공지 올라갈 텐데 거기에 나오는 으러 가다 다니다인데, 자, 예문 볼게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굉장히 좋은 예문이에요. 자, 근데 교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는 자, 먹다 동사 어간 뒤에 써요. 동사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으러 가요 써요. 동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러 가요 써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현 선생님 왜 웃으셨어요? 안 되니까 웃은 거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학생들이 동사는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간 이런 말을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그게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 언어는 쓰지 말라고. 네. 맞아요. 이게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 혹시 한국어학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어간이랑 어미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선생님도 간혹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간과 어미라는 말은 들어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정확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신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은 어간, 어미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한국어 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 뭐 아는 사람 중에 영어 교사 이런 분들한테도 무슨 버블 스템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모디파이어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너는 모디파이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언어를 공부하는 거지 그 용어들 가지고 더 어렵다. 전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저희 이제 저희 배우자가 영어 교사인데 난 도대체 아직도 분사라는 말을 잘 모르겠다. 분사의 뜻이 잘 안 와닿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뭐 오빠가 영어 못해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언어 교사는 최대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요? 뭐 동사는 사실 뭐 AV 정도는 학생들 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따라서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말 쓰는 기관이 있어요. 품사, 용어는.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면 네. 자, 여러분 여기 먹다 있어요. 받침 있어요. 울어가요 말해요.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자, 먹다에 써요. 울어가요 써요. 받침 있어요. 울어가요 써요. 어간이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V 아어요 배울 때 날씨가 좋아요. 동생이 웃어요. 집에 공부 좋은 예문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좋다. 여기 양성 모음이에요. 아였어요. 우는 음성 모음이에요. 어였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양성, 음성 이거 학생들 몰라요. 한국어는 모음 조화가 있어요. 모음들끼리 잘 어울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이지 학생들에게 전달할 지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 있어요. 아 써요. 가요. 아 있어요. 아 써요. 오, 아 있어요. 아 말해요. 자, 웃어요 볼까요? 우 있어요. 어요 써요. 마시다. 이 있어요. 어 써요. 마시어요. 마셔요 말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모음을 말해주면 되지. 이거를 무슨 모음이 오예요. 안 그러셔도 돼요.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좋아요. 오 있어요. 아였어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제시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진 않아요. 끄덕끄덕해요. 끄덕끄덕. 네, 그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외국어 배워보신 분들은 원어민 강사가 막 설명할 때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알아듣는 것 같고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메타 언어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네,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네, 다른 일을 하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제시해서 이제 예문 쓰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느라고는요 과거 시제에 쓸 수 없어요. 미래에 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주어가 일치해야 해요. 그리고 뒤에 밥을 먹느라고 전화를 못 받자 명령문이나 청유문 올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안 되죠? 네,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못 왔어요. 언제 못 왔어요? 뭐 어제, 뭐 지난주. 하지만 여기에 했느라고 안 돼요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과거 시제 결합할 수 없다니까 했느라고 안 돼요 말하면 되고. 자, 내일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거예요. 왜요? 다른 일을 할 거예요. 다른 일을 하겠느라고 get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음연서 했던 것처럼 다른 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학교에 못 오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네, 말하는 사람이 같아요. 그게 바로 주어가 일치해야 해요의 학생 언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밥을 먹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밥을 먹느라고 전화 받지 마세요. 안 돼요. 느라고 뭐뭐 하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교사 공부하는 게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잘난 척하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로 공부하는 거지 사실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다 아닙니다.
뭐 주어 일치 뭐 이런 거, 명령문, 청용문 뭐 이런 거 다 학생 언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선생님 누구시죠? 김경수입니다. 김경 선생님, 네. 아까 그 느라고를 설명하실 때 네. 그 전에 설명하셨던 내용처럼 왔어요, 받았어요. 이게 뒤쪽에 그 아까 학생들 중에 과거를 알고 있으면 그 왔어요가 뒤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쓰면 된다 하고 느라고의 과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셔도 상관은 없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 과거 시제 쓸 수 없다요가 느에 이제 붙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학생들이 왜요라고 하면은 네, 시간은 한 번만 써요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한국어에 그런 문형이 사실 많아요. 자,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교사로서 공부할 때 왜 그러냐 보면 다른 일을 하느라고 학교에 못 오 여기까지 그것까지가 하나의 사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왔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실은 시제를 한 번만 쓰는 건데 뭐 학생들한테는 네,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만 왔어요, 써요. 마지막에만 을 거예요, 써요.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네. 그러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혹시 아요 배웠는데 이번 주에 아스요를 가르쳐야 된다면 지난주는 현재 시제 배웠어요. 이번 주는 과거 시제 배워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학생들한테 일단 말할 때는 시제라는 말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제 우리 어요 아요 배웠어요. 어요 아요 언제 써요? 여러분이 지금 해요. 지금 공부해요. 지금 책을 읽어요. 지금 밥을 먹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는 어떻게 써요? 학생들 하면 어제는 공부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이것을 배워요. 라고 개념을 전달하면 되는 거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라는 용어를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학생들 중에는 그런 용어를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 용어를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내가 자 오늘은 어제 먹었어요를 하면 자기네 나라 말로 공책에 시제라는 용어를 쓰는 학생이 있어요. 한국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괜찮죠. 자기가 정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전달할 때 그럼 시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지금 뭐해요? 어제 뭐 했어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 샘플 그 강의안을 갖고 왔는데 네, 요거는 이제 느라고에 대한 강의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분위기 조성 및 복습해가지고 어제 배운 게 이제 는데를 배웠어요. 요건 이제 중급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어제 집 근처에 공원에 갔는데 해서 는데를 한번 노출해 주는 거죠, 교사가. 거기서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디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두 개로 질문했냐면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 뭘 샀어요. 그러니까 는대로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렇게 복습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습은 중급이어서 좀 길어졌는데 초급이라면 간단하게 뭐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간 게 아니라 계속 어제 만난 친구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오, 2시간이 지났어요. 어떡해, 선생님 할 일이 많았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이야기 하느라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학생들은 전달한 거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할 일 많았는데 시간이 지났다 못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대화 하나가 생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달한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모모씨 오늘 왜 늦게 왔어요? 하고 중요한 거는 뭐 했어요를 꼭 물어보도록. 그럼 학생이 뭐 했어요를 말을 하겠죠. 그리고 또 누구씨는 어제 학교에 왜 왔어요? 뭐 했어요? 아파서 안 왔어요를 말할 수 있으니까 뭐 했어요를 물어봐야 돼요. 친구와 같이 놀았어요. 그럼 이제 판서를 쓰겠죠. S1C는 컴퓨터를 하다 학교에 못 왔다. 뭐 학교에 늦었다. 누구씨는 어제 친구하고 놀았다. 학교에 못 왔다. 그런 식으로 쓴 다음에 느라고로 바꿔서 써주면 도입이 끝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AV 같은 거는 어떤 일을 해요 그 시간에 다른 일 못해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9시부터 1시까지 한국어 공부해요. 공부한 시간에 누구씨는 친구와 놀았어요. 아 바뀌었네요. 친구와 놀았어요. 그 시간에 공부 못해요. 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일 해요? 다른 일 못해요. 느라고 써서 말해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느라고의 제약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 그것을 강의 안에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급에서는 이 느라고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하느라 바빠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좀 많이 쓰는 표현까지 중급에서는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뭐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그 자료를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도입과 제시에서 중요한 거는 교사의 말이 학생 수준에 맞는 걸로 전달을 하고 의미를 명시적으로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도입에서는 그 문형이 사용되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제시 설명에서는 문법의 의미, 기능, 형태를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되 내가 공부하는 용어가 아니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을 해라.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조금 뭐 말씀드릴 것이 많긴 한데 저희가 또 줌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 딱 5분만 쉬었다가요. 이어서 줌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으면서 더 덧붙여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5분 후에 만나요. 자, 여기 보시면 줌을 활용한 비대면 한국어 실습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하실 때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열면 전체 화면에 꽉 차요. 그러면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얘를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화면은 얘가 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 방식을 보면 자, 얘는 지금 창이 작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까 거 얘를 전체를 열고 PPT 실행을 시키면 얘가 작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PPT는. 근데 저는 이걸 바꿔놨는데 어디서 바꿔놨느냐? 여기 슬라이드 쇼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거는 바꿔놨는데 여러분들 거는 보통 발표자가 진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크게 나와요. 그럼 얘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쇼에서 설정에서 웹 형식으로 진행 확인. 이제 얘를 슬라이드쇼로 해보면 얘도 크네. 그런데 여기 뭔가 요 세 개가 생겼죠. 얘를 딱 누르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강의 자료에도 그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화면 공유 준비에서는 네,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쇼 설정하시고 웹 형식 진행 확인까지 눌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프레젠테이션 실시하면 되니까 네, 그 부분 꼭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요. 혹시 제가 아마 안내에 판서 내용은 미리 다 준비를 하세요라고 하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뭔가 판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네, 여기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일에 가십니다. 파일로 가서 새로 만들기. 여기까지는 쉽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요. 그러면 그냥 이러한 창이 하나 생기죠. 자, 우리는 판서를 여기에 할 거예요. 여기에 할 건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여기가 너무 크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할 게 만약에 아이고. AV 음연서다 하면 여기다 하신 다음에 이게 너무 크니까 네, 뭐 좀 적당히 적당히 하시고 얘는 우리 위로 갑시다. 위로. 왜? 우리 제시할 때 작게 위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목표 문형 위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이제 판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때요? 너무 창이 작죠? 그럼 얘도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 좀 크게 만들어요.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판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것을 칠판으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커서가 가운데 있네.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네, 양쪽 정렬하시면 여기서부터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판서는 슬라이드 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써야 되니까.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얘 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수업할 거는 슬라이드 쇼에서 설정해서 웹 형식 진행으로 바뀌어져 있었죠? 네, 그러면 얘를 슬라이드 쇼를 하시면 그 다음에 작게 만들면 우리가 함께 보는 창,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창, 뭐 요건 조금 줄여주면 좋겠죠? 이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하면은 이제 설명 있고, 자, 여러분이 수업할 기본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수업 내용이 진행이 되는 창이 하나 있고, 판서가 필요한 창이 있고, 여기 우리 튜터 선생님 4분 제가 수요일에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이제 당일날 수업에 참여하는 5분 또는 6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랑 TS 하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수님, 네. 지금 현재 그 줌을 활용한 비대면 한국어 교육 실습 그 화면만 보이고 있어요. 맨 앞에 화면만. 선생님이 화면이- 보이는 화면이 네, 아직 화면이 바뀌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맨 첫 장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PPT 그 판서할 수 있는 화면도 보여요. 네, 양쪽으로 두 화면이 어, 보이고 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보여요. 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조금 아마 시차가 있었나 봐요, 선생님. 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면 학생들이랑 처음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뭐 하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현소영 선생님, 그리고 강미선 선생님, 그 다음에 최태숙 선생님, 안양미 선생님, 네 분 잠깐만 저 도와주세요. 네 분은 학생이 네. 돼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네. 네. 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한번 제가 수업을 뭐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수업은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편하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접속을 해서, 자, 여러분, 뭐 지도 교수님이 이제, 자, 그러면 네, 뭐 현 선생님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뭐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네 분 학생한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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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 노채환 선생님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네. 소영 씨, 소영 네. 씨는 어제 어디에 갔어요? 네, 어제 마트에 갔어요. 아, 마트에 갔어요? 네. 마트에 왜 갔어요? 우유를 사러 우유가 없어서요. 우유가 없어서요. 네, 물론 뭐 우유를 네. 사러 갔어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아, 우유가 네. 없어서요. 네. 아, 소영 씨는 어제 마트에 갔어요. 왜요? 네. 우유를 샀어요. 네. 우유를 사요. 마트에 네. 가요. 우리 네. 미선 씨는 네. 어제 어디에 갔어요? 어제 영화관에 갔어요. 아, 미선 씨는 영화관에 갔어요. 네. 영화관에 왜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 미선 씨는 영화관에 가요. 영화를 봐요. 미선 씨가 영화관에 왜 가요? 영화를 봐요. 영화관에 가요. 우리 태숙 씨는 어제 어디에 갔어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어요. 네. 학교에 왜 갔어요? 무엇을 했어요? 공부했어요. 아, 우리 네 분 한국어 선생님들 공부했어요. 미리 올려준 내용에 맞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그대로 하시면은 이거 너무 짜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진짜 어제 어디 갔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 저 안 봤는데. 아, 안 봤는데 이게 집에 나오는구나. 있었어요. 네. 네, 집에 있었어요. 아, 태숙 씨 집에 있었어요. 네, 네. 태숙 씨는 집에 있었어요. 네, 좋아요. 우리 향미 네. 씨는 어제 어디에 갔어요? 회사에 갔어요. 아,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왜 가요? 일하러 가요. 맞아요. 여러분, 일을 해요. 회사에 가요. 여러분이 회사에 일을 하러 가요. 자, 지금 제가 네 분의 학생과 TS를 했습니다. 도입에서 보통 하는 상호작용을 줌에서도 오프라인과 큰 차이 없이 한 명씩 TS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TS를 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그림을 봐요. 여기는 어디예요? 도서관이에요. 맞아요. 도서관이에요. 자, 학생들이 어디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맞아요. 도서관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도서관에 왜 가요? 공부를 보러 가요. 맞아요. 책을. 공부를 해요. 책을 읽어요. 읽어요. 소영 씨는 도서관에 왜 가요? 책을 읽어요. 소영 씨는 책을 읽어요. 네. 미선 씨는 도서관에 왜 가요? 공부를 하러 가요. 공부를 하러 가요. 미선 씨는 공부를 해요. 도서관에 가요. 네. 태숙 씨는 도서관에 왜 가요? 숙제를 하러 가요. 네.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해요. 도서관에 가요. 네. 향미 씨는 도서관에 왜 가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요.
아,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요? 네. 아, 친구를 만나요? 도서관에 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무엇을 해요? 도서관에 왜 가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해요.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이 장소에 가요. 무엇을 해요? 그 장소에 가요. 그때 뭐뭐으러 가다 사용해서 말해요. 오늘은 우리 이 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입에서 간단한 TS와 간단한 판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서의 내용만 미리 준비를 하시면 사실 제가 지금 여기 한 것은 쓰지 않고 말로 해도 충분히 다 수업 전달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판서를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보통 보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완성된 예문을 판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AV,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를 배워요. 자, 여러분 식당에 가요. 식당에 왜 가요? 밥을 먹으러 가요. 맞아요. 자, 극장에 여러분 우리 미선 씨는 어제 극장에 갔어요. 왜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말에 백화점에 갈 거예요. 백화점에 가요. 왜요? 옷을 사요. 그때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갈 거예요. 말해요. 자, 여러분이 예문을 판서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먹다.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으러 가요 써요. 밥을 먹으러 가요 써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러 가다 써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제 갔어요. 보러 갔어요. 말해요. 자, 백화점에 옷을 사요. 사다 받침 없어요. 사러 갈 거예요. 말해요. 자, 그래서 자, 만나다 보세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만나러 가요. 여러분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습에서 보통 판서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 형태 유무에 따라서 판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커피숍에 친구를 만나러 가요. 예문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말로 하셔도 돼요. 네. 자, 여러분 먹다 있어요. 자,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써요? 받침이 있어요? 네. 으러 가요 써요. 먹으러 가요 써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요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놀다. 놀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소영 씨, 놀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학생처럼 말해도 돼요? 네네. 놀으러 가요. 네. 자, 여러분 리을 받침 어떻게 써요? 놀으러 가요 말해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리을 받침 잘해요. 학생들이 잘하는데 잘해요. 잘해도 놀다 리을 받침 있지만 으러 가요 아니에요. 리을 받침이에요. 러 가요 써요. 놀러 가요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리을 받침 만들다 어떻게 말할까요? 만들러 가요. 네, 맞아요. 아까처럼 놀러 가요, 만들다, 리을 받침이에요. 만들러 가요 말해요. 네. 그래서 자, 이번엔 듣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듣다. 듣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듣다에 으러가다 같이 써요. 어떻게 말해요? 드들어 가요 말해요. 네, 태숙 씨 어떻게 말해요? 드들어 가요. 네, 드들어 가요. 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어요, 아요, 들어요 배웠어요. 듣다는 디귿 받침이에요.
받침 있어요. 으러 가요. 맞아요. 하지만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들으러 가요 들으러 말해요. 가요. 친구 네. 집에 노래를 들으러 가요 말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장소에 가요. 무엇을 하러 그 장소에 가요. 그때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를 써요. 받침이 있어요. 으러 가요 써요. 없어요. 러 가요 써요. 리을 받침이에요. 놀러 가요 말해요. 듣다는 들으러 가요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연습해봐요. 네. 자, 네. 먼저 우리 소영 씨. 네. 보다. 으러 가요 붙이면 어떻게 쓸까요? 보러 가요. 네, 맞아요. 보러 가요. 잘했어요. 자, 미선 씨, 이거는 어떻게 네. 말할까요? 자러 가요. 맞아요. 자러 가요. 잘했어요. 태숙 씨, 이거는 네. 어떻게 말해요? 사러 가요. 맞아요. 사러 가요. 잘했어요. 상민 씨, 만나다. 만나러 가요. 맞아요. 만나러 가요. 말해요. 자, 소영 씨, 먹다. 먹으러 가요. 맞아요. 먹으러 가요. 잘했어요. 미선 씨, 잡다. 잡으러 가요. 네, 잘했습니다. 태숙 씨, 읽다. 읽으러 가요. 맞아요. 읽으러 가요. 네, 잘했어요. 향미 씨, 만들다. 만들러 가요. 리을 받침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요. 만들러 가요. 네, 만들러 가요. 잘했어요. 여러분, 듣다. 듣다는 어떻게 될까요? 들으러 가요. 네, 맞아요. 듣다, 들으러 가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한 게 형태 연습이잖아요. 여러분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뭐 이런 스케치북을 준비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면 화면에 잘 안 보여요. 그다음에 교사 얼굴이 가르기도 하고 그래서 형태 연습은 이렇게 PPT에 한 단어씩 넣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 제시하고 형태 연습까지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한 화면에 글씨 크기 크게 해서 한 단어씩 넣으면 형태 연습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할 때 사실 오프라인 수업과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스케치북이나 A4로 준비하셨던 것을 PPT로 준비하는 차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판서 내용을 여기에 직접 쓰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학생이 질문을 한다. 근데 이제 같은 팀에서 하니까 질문은 많지 않겠지만 뭔가 질문해서 필요하다 싶을 때만 여러분 듣다는 들으러 가요. 들으러 가요 아니에요. 들으러 가요.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걷다는요 하면은 걷다는 걸으러 가요 써요. 이제 이런 식으로 판서가 필요한 경우에 근데 이제 요렇게 수업을 해보면 사실 제가 그 전에 수요일에 튜터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했을 때는 판서 하나도 하지 않고 전달을 다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여기 그 화면에 그 해당 형태를 써왔으니까 판서가 많이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실 거예요. 통제된 연습은 보통 한 명씩 물어보죠. 그러면 단어를 제시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명씩 질문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영 씨 도서관 공부하다. 한 문장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연습지라면 여기에 연습지를 이제 써주시거나 학생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넘기면서 하거나 그래서 한 명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더더러 가요 왜 아니에요? 더러러 가요 왜 맞아요? 아, 학생으로 질문한 거죠? 네. 아, 네. 여러분, 네, 듣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러 가요처럼 으러 가요 써요. 하지만 듣다 디귿은 모음을 만나요. 리을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들으러 가요 말해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연습에서 짝 활동을 하실 때 보통은 교사가 시범을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선 씨 어제 어디에 갔어요? 저는 어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무엇을 하러 갔어요?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저하고 미선 씨가 어제 어디에 갔어요? 거기에 왜 갔어요? 대화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2명씩 대화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태숙 씨하고 향민 씨가 먼저 대화해요. 태숙 씨가 향민 씨한테 질문해요. 향민 씨 대답해요. 그리고 끝나요. 향민 씨가 태숙 씨한테 질문해요. 태숙 씨가 대답해요. 다른 두 사람은 친구의 말을 잘 들어요. 자, 그러면 태숙 씨하고 향민 씨 먼저 해볼까요? 네. 태숙 씨가 먼저 하셔요. 향미 선생님 먼저 해보실래요? 네. 태숙 씨, 어제 어디 갔어요? 회사에 갔어요. 왜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네. 향미 씨, 어제 네. 어디 갔어요? 학생 식당에 갔어요. 학생 식당에 왜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영 씨하고 미선 씨가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미선 제가 씨. 먼저 할게요. 네. 네네네. 소영 씨,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왜 갔어요?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미선 씨, 어제 무엇을 했어요? 어제 영화관에 갔어요. 아, 영화관에 왜 갔어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네. 네,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장소에 갔어요. 무엇을 하러 갔어요.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2명씩 짝 활동하는 거는 사실 줌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의 수업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순서대로 2분 말하고 2분 말하고 짝 활동을 하는 경우에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의미한 연습에서도 여러분이 활동지를 만들고 한다라면 네, 지금 제가 여러분이 활동하신 게 그런 게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통합 활동 마지막에 활용 부분에서 몸으로 직접 모두가 나와서 참여하는 게임 같은 거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줌은 또 잘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발표를 한다라면 그것도 순서대로 한 명씩 말하기라면 한 분 순서대로 말하시면 되고 2명씩 짝이라면 2분이 같이 말하면 되고 4명이 같이 뭔가를 만들었다 하면은 순서대로 A, B, C, D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수업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줌으로 한다고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큰 어려움 없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분 선생님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전체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4분. 네, 4분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